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데미안 프로젝트. 지은이, 정여울. 출판 크레타. 안녕하세요. 꿀비 소리 책방의 꿀비 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크레타 출판사에서 나온 데미안 프로젝트라는 정여울 작가님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정여울 작가님은 작가로 살아온 20년간 가장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하게 섭외 요청이 들어온 강좌가 바로 정여울의 데미안 읽기였다고 밝혔는데요. 몇 시간의 강연만으로 담기 힘든 데미안의 모든 것을 이 책 데미안 프로젝트에 담았다고 합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곧 세계다. 새롭게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 네, 이 문장은 데미안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문장이죠. 알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개성화, 곧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여울 작가는 이 책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융의 심리학과 함께 정여울 작가만의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이 책은 데미안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님이 심리학적으로 풀어 한 개의 에피소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며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심리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그 풀이가 아주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데미안 프로젝트에 담긴 데미안의 모든 구절을 정여울 작가님이 직접 번역해 정여울 작가만의 언어로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데미안이라는 작품을 진정 사랑하는 정여울 작가님의 번역 또한 기대하게 합니다. 네, 책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는 본문 낭독 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책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듣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데미안 프로젝트. 트라우마가 깨어나는 순간. 분명 그 사람이 무섭고 두려운데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싱클레어가 크로머를 만나던 날이 그런 날이었죠. 첫 만남 때부터 크로머는 싱클레어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점점 더 싱클레어의 의식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싱클레어가 10살이 갓 지날 무렵 크로머를 처음 만나던 날이죠. 싱클레어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크로머는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깔끔하고 멋진 옷을 입고 라틴어 학교에 다니는 싱클레어는 처음부터 크로머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13살쯤 된 억센 사내아이, 공립학교 학생이었고 재단사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주정뱅이였으며 그의 온 가족이 동네에서 악명 높았다. 크로머에 대해서는 나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가 무척 두려웠다. 크로머가 나와 두 친구 사이에 불쑥 끼어들자 나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크로머는 벌써 어른 티가 났고 젊은 공장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다리 옆쪽에서 강가로 내려갔고 다리 밑에 있는 첫 번째 아치 쪽으로 몸을 숨겼다. 아치형의 교각과 천천히 흐르는 강물 사이 좁은 강변은 온통 쓰레기 천지였다. 삭은 파리들, 낡은 공구더미, 녹슨 철사줄이며 온갖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거기에 이따금 쓸만한 것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프란치 크로머의 지휘에 따라 그 구역을 샅샅이 뒤져
우리가 찾아낸 것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면 그 애는 그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든지 물에 던져버렸다. 크로머는 우리가 주워온 물건들 가운데 나비나 노쇠, 주석으로 된 것이 있는지 잘 살피게 시키고는 그런 건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뿔로 만들어진 낡은 빗도 호주머니에 넣었다. 크로머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몹시 조마조마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당장 이런 만남을 금지할 것이 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크로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프란치 크로머가 나를 받아들여 다른 애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기뻤다. 크로머는 명령했고 우린 복종했다. 그날 처음으로 크로머와 어울린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마치 오랜 습관처럼 느껴졌다. 프란치 크로머는 이 동네에서 가장 힘세고 무서운 아이랍니다. 모두가 이 소년을 두려워하죠. 크로머는 이미 권력의 맛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아이, 거칠게 살아온 이 아이 크로머가 아이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아이들을 복종하게 만들죠.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크로머는 우정과 연대를 모르고 권력과 서열만이 존재하는 관계에 길들어버린 것입니다. 싱클레어가 크로머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은 영웅담 늘어놓기의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저마다 자신만의 영웅적인 행동을 자랑 삼아 떠벌리는 분위기 속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그럴싸한 영웅담을 늘어놓아야 하는데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위급할 때 싱클레어의 그림자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싱클레어는 지금까지는 얌전하게 살아왔지만 자신과는 전혀 다른 프란치 크로머의 무리와 어울리고 싶은 욕망에 휩싸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자아입니다. 에고는 이렇게 사회적 자아를 지향합니다. 싱클레어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 프란치 크로머에게 밉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거짓말까지 지어내게 됩니다. 그림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사회화는 제도와 규칙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회화에 치중하다 보면 무리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진정한 내 모습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프란치 강물에다 침을 뱉었다. 그 애는 제법 어른처럼 보였다. 이새로 침을 탁 뱉는데 어디든 원하는 곳에 정확히 맞췄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온갖 사소한 무용담들, 나쁜 짓거리들을 자랑 삼아 떠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침묵이 시선을 끌어 크로머의 노여움을 사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 다른 두 아이는 처음부터 나와는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고 그들은 완전히 프란치 크로머의 편이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었다. 내 옷차림이나 태도가 그들에게 거슬리는 것임을 깨달았다. 라틴어 학교 학생이며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나를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다. 그리고 다른 두 아이는 어차피 나에게 문제가 생겨도 모르는 척 내버려 둘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크로머가 싱클레어를 괴롭히는 이유 중 하나는 크로머의 콤플렉스 때문입니다. 크로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싱클레어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싱클레어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으니 말이죠. 반면 크로머의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게다가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크로머는 싱클레어처럼
따스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크로머에겐 모델로 삼을 만한 좋은 사람이 곁에 없었던 것이죠. 크로머는 사람들을 겁주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아버지를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싱클레어는 크로머가 두려운 나머지 마침내 거짓 이야기를 꾸며 늘어놓기 시작하죠. 있지도 않은 이야기, 가상의 영웅담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나를 주인공으로 하여 황당무계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다. 한밤중에 모퉁이 물방앗간집 과수원에서 친한 한 명과 짜고서 커다란 자루 하나 가득 사과를 훔치는 이야기였다. 그것도 그냥 보통 사과가 아니라 전부 레네테와 골트 파르메, 즉 최고의 품종이었다고 말이다. 순간의 위험을 피하여 나는 꾸며낸 이야기로 도피한 것이었다. 나는 이야기를 꾸며 들려주는 것에는 소질이 있었다. 금방 말이 막혀 더 고약한 상황에 말려드는 사태만은 벌어지지 않도록 나는 온갖 기교를 동원하여 이야기를 꾸며냈다. 둘 중 하나가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밑으로 던지는 동안 다른 하나는 계속 망을 보아야 했다고 말이다. 그런데 사과를 넣은 자루가 어찌나 무거웠는지 마침내 우리는 다시 자루를 풀어서 절반을 놔두고 가야 했는데 30분쯤 뒤에 다시 가서 그것도 마저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꾸며냈다. 마침내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나는 약간의 박수 정도는 기대했다. 이야기 막바지에는 얼굴에 열까지 올랐다. 이야기를 꾸며내며 스스로도 도취했다. 싱클레어는 자기가 이 순간만큼은 뛰어난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해 줄 거라고 믿는 것이죠. 크로머를 두려워하지만 크로머의 무리에 끼고 싶은 마음, 어린아이들의 감성입니다. 싱클레어의 셀프는 나는 크로머가 두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싱클레어의 에고는 나는 크로머에게 잘 보이고 싶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순간 크로머 일당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봐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에고의 열망 때문에 셀프를 숨기고 거짓말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크로머는 싱클레어의 이야기 솜씨를 칭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약점을 잡아버립니다. 크로머는 싱클레어에게 그 이야기가 진짜냐고 묻죠. 도둑질이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 이거지? 하면서 드디어 교양 있는 부잣집 도련님인 싱클레어의 약점을 낚아챈 것입니다. 타인에게 약점을 잡히는 순간 지배당할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데 싱클레어가 부모님에게 빨리 고백했더라면 이 일은 해결되겠죠. 그 대신 이렇게 위대한 문학작품 데미안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싱클레어는 아직 어리지만 자존심이 무척 강한 아이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싱클레어는 클로머의 협박이 정말 무서웠죠. 싱클레어가 사과를 훔쳤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싱클레어의 거짓말이 언젠가 아버지나 동네 어른들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고 싱클레어는 야단을 맞겠죠. 그런데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더 커다란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크로머의 악령에, 크로머의 심연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싱클레어는 크로머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심지어 하느님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정말로 나는 사과를 훔쳤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회적 자아가 솔직하고 진솔한 내면의 자기를 짓눌러버리게 됩니다. 싱클레어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난 도둑질 한 적이 없어
라고 말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겠죠. 크로머 일당들에게 놀림 좀 받고 끝났을 일입니다. 하지만 싱클레어는 자신을 커다랗게 만들어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모습을 허세나 객기라고 부릅니다. 에고가 팽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심리학 용어로는 거대작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기의 모습을 아주 커다랗게 부풀려서 타인에게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우리도 어릴 때 아주 작은 것을 부풀려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크로머는 사악한 마음으로 싱클레어의 이 작은 거짓말을 협박의 빌미로 사용합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크로머가 시키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합니다. 싱클레어는 부잣집 도련님처럼 보이지만 사실 부모님에게 조금씩 용돈을 받아서 쓰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싱클레어는 크로머에게 협박을 당하자 저금통을 털고 맙니다. 예전에 싱클레어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유지하려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싱클레어는 서서히 크로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데미안과의 싱클레어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데미안이라는 존재가 싱클레어의 삶에 들어오는 과정은 싱클레어가 크로머를 만난 이후입니다. 데미안은 크로머에게 잔뜩 주눅 들어있는 싱클레어의 모습을 봅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와 크로머 무리 사이에 모든 일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싱클레어에게 다가와서 너 혹시 무슨 일 있는 것이 아니냐? 방금 지나간 저 아이가 너를 괴롭힌 것이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싱클레어는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거짓말을 계속 유지해야 크로머의 눈밖에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싱클레어는 진실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자신의 일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빠른 구원의 길이지만 싱클레어에게는 아직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싱클레어의 강한 자존심, 에고의 강력한 방어막 때문에 클로머의 괴롭힘은 더 심해지고 데미안과의 우정도 그만큼 지체가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저항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도 자꾸 그 치유를 미루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의 말을 따르면 분명 나아질 수 있는데도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의심을 버리지 못하면서 치유의 길을 회피합니다. 심리 상담 약속이 있는데 일부러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면서 자기 그림자를 진짜로 대면해야 하므로 그 고통을 자신도 모르게 피하거나 미루는 것이죠. 상담을 하면 상처를 얘기해야 하고 기억을 고백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자신의 그림자가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싱클레어도 그런 저항의 상태입니다. 그림자와의 대면, 나의 가장 나약한 모습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데미안의 도움을 피합니다. 데미안은 진심으로 싱클레어의 아픔을 이해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싱클레어는 데미안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고도 그 사람에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데미안은 타인의 진심을 읽어내는 재능이 있습니다. 데미안은 사람들이 아무리 에고와 페르소나로 중무장을 해도 반드시 그 안에서 셀프를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말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눈빛이나 몸짓, 심지어 후각, 촉각 등 수많은 자극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심지어 눈이나 코나 입이나 땀구멍을 통해서라도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열망은 반드시 여러 가지 출구를 통해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의식의 열망일 수도 있습니다. 싱클레어가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할 수 있게 매개하는 존재인 데미안과의 만남이야말로 데미안 초반부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셀프는 나 자신에게만 결코 숨기거나 꾸밀 수 없는 솔직한 내 모습입니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셀프를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데미안에게 들켜버린 것이죠. 데미안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데미안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비범하고 어른스러운 느낌을 풍깁니다. 교사들도 데미안에게 훈계를 하려다가도 데미안의 꼿꼿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데미안의 눈빛 때문에 사람들은 데미안에게 압도됩니다. 데미안이 카인과 아벨에 대해 독창적인 해석을 하는 장면, 싱클레어 집 대문 앞에 놓여있는 새 모양의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장면을 보면 이 아이가 초등학생 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숙하다 못해 완숙한 느낌을 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데미안의 존재 뒤에는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이 있었죠. 에바 부인과 데미안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죠. 동네 주민 모두가 교회에 나가지만 이 둘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죠. 그럼에도 데미안과 에바 부인은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고 초연하게 행동합니다. 데미안과 에바 부인은 타인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데미안과 에바 부인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당당함과 기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마을 사람들은 데미안과 에바 부인 뒤에서 수군거리며 저 모자는 어딘지 이상하다는 식으로 반응하죠. 하지만 에바 부인과 데미안은 꿋꿋하게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지켜나갑니다. 싱클레어는 그런 데미안의 모습에 매혹되기도 하고 당혹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싱클레어의 부모는 마을에서도 손꼽을 만큼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니까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카인의 초인적인 매력과 당당함을 옹호하는 데미안의 독특한 해석은 싱클레어를 기함하게 하죠.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유혹자라고도 생각합니다. 남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의 시선에 짓눌리지 않는 나만의 독특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한없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매혹적인 존재입니다. 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여우 작가님의 이력은 서울대학교 독어동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여울의 도서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월간 정여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살롱드 뮤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문학이 필요한 시간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월간 정여울, 끝까지 쓰는 용기, 마지막 왈츠, 블루밍, 내성적인 여행자,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빈센트, 나의 빈센트, 마흔에 관하여,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 산문집 마음의 서재로 제3회 전수키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책이 있는데 제가 다 언급해드리진 못했습니다. 책을 읽고 나는 오직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모습 그대로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데미안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미안 프로젝트를 통해 정여울 작가는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에 집착하기보다 내 안의 깊은 상처와의 대면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여울 작가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융의 심리학과 함께 정여울 작가만의 애정어린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데미안의 한 대목을 읽고 그것을 작가님이 심리학과 함께 풀어내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데미안에 나오는 싱클레어가 꼭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나는 왜 그때 그랬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뭔가 나와 타인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 답답한 상황을 심리학으로 풀어보면,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였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심리학이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책을 읽고 나서 나에게 데미안은 누구였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데미안이 되어주었을까? 나는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나는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고는 있는 걸까? 저는 요즘 제가 불편해하는 한 공동체의 모임에서 항상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혹시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있어서 불편했던 건 아닐까 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 중학교 때 데미안을 읽었다면 어땠을까? 이제서야 데미안을 알게 된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데미안을 일찍 읽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여울 작가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책이 데미안을 오랫동안 책장에 꽂아두었지만 어렵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미처 다 읽지 못한 독자들. 데미안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남몰래 괴로웠던 독자들. 그리고 아직 데미안의 독자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꼭 완독하겠다는 멋진 계획을 세워두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내셨다고 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데미안을 읽어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중간에 포기하고 책장을 덮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책장 한켠에 데미안을 볼 때면 언젠간 다시 읽어야지 하고 마음 먹었었는데요. 이번에 정여우 작가님의 데미안 프로젝트를 읽고 다시 데미안이 너무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데미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저 혼자 읽던 데미안을 이젠 정여울 작가님의 데미안 프로젝트와 함께 읽어보려고요. 데미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가 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께도 함께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기획한 게 있습니다. 바로 꿀비 소리 책방의 데미안 프로젝트. 12월 영상은 헤르만 헤세의 작가 탐구 영상과 총 8번에 걸쳐 데미안을 완독할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데미안 완독 어떠세요? 저와 데미안을 완독하기 전에 정여울 작가님의 책을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데미안 완독 후 정여울 작가님의 책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 두 책을 동시에 보고 있는데 책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전에 알던 데미안이 아닙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풀어낸 새로운 시각으로 데미안이 읽히는데요. 정여울 작가님의 데미안 프로젝트는 아마 제 생각에 데미안의 동화전과 해설지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여울 작가님의 데미안 프로젝트, 이 책을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진정한 나와의 만남을 위한 고전 읽기 프로젝트. 정여울 작가의 데미안 프로젝트를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